위성으로 바라본 일본 남쪽 바다에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나가사키 항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점점이 떠 있는 작은 섬들 중에서도 유난히 회색빛으로 가득한 한 곳이 눈에 띄죠. 다른 섬들과는 달리 이곳에는 자연의 초록빛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대신 폐허가 된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마치 버려진 도시가 통째로 바다에 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구글 스트리트 뷰를 통해 이 섬 안으로 들어가 보면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거리와 허물어져가는 아파트들,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한 폐허들이 가득하죠. 이 작은 섬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한 제국의 흥망성쇠와 전쟁의 참혹함이 모두 담겨 있는 곳이거든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국가 간 갈등의 뿌리가 바로 이 작은 바위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구남도도, 일본어로는 하시마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1800년대 일본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농업에만 의존해 살아가던 나라가 갑자기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찬 산업 국가로 탈바꿈했거든요. 메이지 유신이라는 혁명을 통해 일본은 서구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철길이 놓이고 조선소가 세워지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해졌는데 바로 이때 하시마라는 작은 섬 아래 바닷속에서 검은 보물이 발견됩니다. 그 검은 보물은 바로 석탄이었죠. 당시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었던 석탄이 이 작은 섬 지하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일본의 근대화의 필수적인 자원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성장 중이던 미쓰비시 회사가 재빨리 이 섬을 통째로 매입한 것도 당연했습니다. 증기선을 움직일 연료가 절실했던 시기였으니까요. 미쓰비시는 단순한 상업회사가 아니라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었거든요. 일본 전체의 석탄 생산량 통계를 보면 그 변화가 얼마나 급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874년에 겨우 20만 톤도였던 생산량이 1890년에는 300만 톤으로 뛰어올랐고 1919년에는 무려 3,100만 톤까지 급증했거든요. 이런 놀라운 성장 뒤에는 하시마 같은 작은 섬들에 숨겨진 기여가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이 조그만 바위 덩어리가 일본 제국의 야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원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광산이 번창하면서 더 많은 일꾼들과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하시마는 원래 축구장 몇 개 크기밖에 안 되는 작은 바위섬이었죠. 자연 상태로는 많은 사람이 살기에는 터무니없이 좁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쓰비시는 정말 놀라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석탄을 캐면서 나오는 찌꺼기들을 이용해서 섬을 인위적으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말 그대로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드는 대공사였죠.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새로운 땅이 태풍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섬 둘레에 거대한 콘크리트 방벽까지 쌓았습니다. 이 방벽은 단순한 보호막이 아니라 거의 요새 수준의 견고한 구조물이었어요. 확장된 섬의 남쪽에는 광산 시설들이 들어섰고 원래 있던 북쪽 바위지대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건물들은 점점 더 높게 지어졌죠. 이 섬에서는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모든 음식과 물을 본토에서 배로 실어와야 했습니다. 대신 그 공간에는 광부들과 가족들을 위한 아파트, 학교, 병원, 상점들이 빼곡히 들어섰어요. 심지어 영화관과 파친코 게임장까지 들어섰습니다. 작은 섬 안에 완전한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죠.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도시 계획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섬의 독특한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이 섬의 모습은 정말 특이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로 뒤덮인 모양새가 마치 거대한 군함 같아 보였거든요. 특히 아침이나 저녁 무렵
실루엣으로 보면 더욱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군함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함 모양의 섬이라는 뜻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별명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름이 가진 의미가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별명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실제 군함들이 이 주변 바다를 오가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일본이 평화로운 산업 발전에서 점차 군사적 팽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이 다른 나라들과 충돌을 벌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931년 만주 침략을 시작으로 1937년에는 중국과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했죠. 이 모든 군사 행동에는 엄청난 양의 석탄이 필요했습니다. 이 갈등은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더 큰 비극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격화되면서 석탄에 대한 수요는 하늘을 찔렀고 하시마는 1941년에 역대 최고 기록인 4톤의 석탄을 뽑아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석탄을 캐던 미쓰비시 회사가 동시에 군함과 전투기, 각종 무기들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섬에서 캐낸 석탄이 거대한 제국의 확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확장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벌어진 침략과 지배, 자원 착취의 결과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국의 야망이 결국 파멸로 이어졌다는 역사의 교훈을 말이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첫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3일 뒤인 8월 9일에는 하시마 바로 근처인 나가사키에 두 번째 폭탄이 투하됐죠. 두 도시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십 킬로미터에 불과했습니다. 폭탄이 터진 후 하시마 주민들이 나가사키로 가서 잔해 치우는 작업을 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이 섬은 일본 역사의 중요한 순간과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번영의 상징에서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는 곳으로 바뀐 것이죠. 일본이 항복한 후 아이러니하게도 하시마의 석탄은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재건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폐허가 된 일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이 작은 섬의 석탄이 또다시 핵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적에서 동맹국으로 변한 일본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작전 기지 역할을 하며 값싼 제품을 공급하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모든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석탄 수요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1959년 하시마의 인구는 최고치인 5,259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었죠. 축구장 몇 개 크기의 작은 섬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석탄은 언젠가는 바닥나는 자원입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하시마 지하의 석탄 매장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채굴 작업도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쉽게 캔 수 있는 석탄은 이미 다 캔 상태였거든요.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하시마 광산은 고갈되기 시작했고 동시에 석유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떠오르면서 석탄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석탄을 대체하는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미쓰비시는 1974년 1월 광산 폐쇄를 발표했고 모든 주민들에게 3개월 안에 섬을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거의 100년 동안 번영했던 섬의 역사가 단 3개월의 유예기간과 함께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1974년 4월 마지막 배가 떠나면서 하시마는 완전한 무인도가 되었습니다. 한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이곳이 하루아침에 유령 도시가 된 것이죠. 마지막 주민이 떠난 후 섬에는 적막만이 흘렀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이 섬은 출입금지 구역이었습니다. 미쓰비시가 여전히 소유권을 갖고 있었지만 건물들을 관리할 이유가 없었죠. 경제적 가치가 사라진 섬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들은 무너지고 썩어갔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도시가 유령 도시로 변해가는 모습은
폐허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두운 관광을 즐기는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은 몰래 섬에 들어가 무너져가는 건물들을 탐험하기도 했죠. 이들이 찍어 올린 사진들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하시마는 신비로운 폐허의 섬으로 유명해졌습니다. 2009년 일본 정부는 정책을 바꿔서 이 섬을 관광객들에게 다시 열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버려진 섬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죠. 허가받은 관광 그룹만이 섬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부두와 안전한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관광선들이 정박할 수 있게 되면서 하시마는 다시 한번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석탄 대신 관광객들이 이 섬의 새로운 자원이 된 것이죠. 관광지로 재개방되면서 일본은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시마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이 지위를 얻으면 법적 보호를 받는 공인된 랜드마크가 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독특한 산업유산으로서 하시마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했고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최종 결정을 앞두고 한국, 북한, 중국이 모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단순한 석탄 광산이었던 작은 섬에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그 답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하시마의 진짜 역사에 있습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숨기려 했던 어두운 진실 말이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사실이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시마는 단순한 광산이 아니라 사실상 감옥이었거든요. 일본이 아시아 전역으로 제국을 확장하면서 석탄뿐만 아니라 군인에 대한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남성들이 군대에 끌려가면서 산업 현장에는 심각한 인력 부족이 생겼죠.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한국에서 온 남성들과 소년들이 강제로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미쓰비시 같은 회사들이 이런 강제 노동을 활용한 거죠. 일본 정부의 묵인 아래 벌어진 조직적인 인권 침해였습니다. 일본이 중국 침략을 계속하면서 중국인 포로들도 하시마를 비롯한 여러 산업시설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전쟁 포로들과 점령지 주민들이 노예나 다름없는 상태로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던 것입니다. 강제 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생존자 중 한 명인 서정우 씨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14살 나이에 고향에서 강제로 끌려온 그는 배가 하시마에 다가갈 때의 느낌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섬을 둘러싼 콘크리트 방벽이 폭풍으로부터 섬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지만 그에게는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벽처럼 보였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그 방벽은 사람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는 6-9명의 다른 강제 노동자들과 함께 비좁은 아파트 한 방에 수용되었습니다. 지하 광산에서의 작업은 정말 힘들었어요. 온도는 섭씨 37도까지 올라갔고 습도도 매우 높았죠. 지하 공간이 워낙 좁아서 12시간 교대로 일하는 내내 대부분 웅크리고 기어다니면서 작업해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 장비도 없이 위험한 작업을 계속해야 했고 영양실조와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사고는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안전기준이 제대로 없어서 매일 낙석으로 작업자들이 깔려 죽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가스 중독이나 갱도 붕괴 같은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서정우 씨는 하시마에서의 고통을 견뎌내고 살아남았지만 수백 명의 한국인과 중국인 중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이 섬의 어두운 과거를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은 섬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근처 나카노시마 섬으로 옮겨졌다고 증언합니다. 그곳에서 화장된 시신들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하시마에서도 보였다고 하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 섬에 화장장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어서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문서들이 의도적으로 파기되거나 숨겨져서 진실 규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은 몇 년간 이어졌고 수많은 논의 끝에 2015년 일본과 한국 사이에 협정이 맺어지면서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협정 내용 중 하나는 일본이 하시마 섬에서 벌어진 강제 노동의 역사를 관광객들이 알 수 있도록 전시하겠다는 약속이었죠. 한국의 지지로 하시마는 공식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가 과연 제대로 이행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과거 일본의 행동을 보면 충분히 우려할 만했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거의 즉시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한국인과 중국인 노동자들이 일본 남성들이 군 복무를 위해 징집된 것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노동을 위해 동원되었다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강제 노동을 일반적인 징집과 같은 선상에서 보려는 이런 시각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심한 반발에 직면한 후에야 2023년에 조그마한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하시마에 관한 작은 전시가 있는데 QR코드를 찍으면 2015년 유네스코 위원회 논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 대사가 하시마 같은 곳에서 강제 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 영상은 영어로만 되어 있고 일본어 자막은 없습니다. 이는 일본 국민들에게는 이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제스처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죠. 오늘날까지도 하시마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고려할 때 관계가 안정적인 편이지만 하시마 같은 곳은 모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섬은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거대한 스케일로 접근하곤 하죠. 확장되는 제국, 권력의 변화, 승리한 전쟁을 보여주는 지도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역사가 우리가 매일 발 디디고 살아가는 곳들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잊게 만들 수 있어요. 하시마의 사건은 역사가 단순히 국가나 이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에 새겨진 이야기라는 점을 깨우쳐줍니다. 지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들은 서로 얽혀 있으며 각각이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시마는 산업의 발전과 제국의 야망,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무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는 복합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역사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무너져가는 건물들 사이에서 과거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번영과 몰락,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이 장소에서 우리는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복잡하고 모순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화해와 이해는 과거를 정확히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시마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섬이 던지는 질문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